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부호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맡길 안전한 투자처를 찾을 때 고려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전 세계 부호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자산가들이 너도 나도 이 나라에 돈을 싸들고 몰려들면서 길거리에 10명 중 2명은 백만장자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라가 지금 급속도로 한국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러한 조짐이 보이더니 지금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시청 중인지 서로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래플스 플레이스에서 금융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평생 미국에서 자란 순수 미국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린 시절부터 동양 문화의 묘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런 저에게 인생을 바꾼 순간이 찾아온 건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금요일이었어요. 사무실에서 클라이언트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동료 직원 하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오늘 밤에 특별한 드라마가 방영된다는데 같이 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평소라면 거절했겠지만 그날따라 집에 혼자 있기가 싫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 접하게 된 게 바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는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단순히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모순을 깊이 있게 다룬 작품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가장 매료된 건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한국 음식들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이 마지막 식사로 먹는 비빔밥, 달고나를 만들며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들이 묘하게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 주말에 저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유명한 한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고급 한식당이었는데 웨이팅이 2시간이나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어요. 드디어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니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돼지국밥 한 그릇이 $30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주문했어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한 육수와 부드러운 고기, 아삭한 새우젓의 조화가 환상적이었어요. 이전에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도 깊고 복잡한 맛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비즈니스 기회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미식 도시예요. 온갖 나라의 음식이 모여 있고 까다로운 미식가들이 즐비한 곳이죠. 하지만 정작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파는 곳은 몇 개 되지 않았어요. 대부분 비싸거나 아니면 현지화가 너무 심해서 본래의 맛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엘리자베스와 화상 통화를 했어요. 엘리자베스는 재전 약혼자로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년 전에 헤어졌지만 여전히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저는 흥분한 목소리로 한식당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털어놓았습니다. 마이클, 또 새로운 도전이야? 엘리자베스의 목소리에서 냉소적인 기색이 역력했어요. 내가 월스트리트에서 일할 때도 그랬잖아. 항상 뭔가 새로운 걸 찾아다니면서 정작 안정적인 일은 소홀히 하고 말이야. 저는 이번엔 다르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엘리자베스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어요. 한식당이라니 내가 한국 요리를 해본 적이나 있어? 그냥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어때? 안정적이고 수입도 좋잖아. 하지만 저는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음식 시장 규모, 한식당 현황, 임대료, 인건비까지 모든 걸 찾아봤어요. 조사하면 할수록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분명히 한국 음식에 목마른 상태였어요. 그 주말에 저는 차이나타운과 코리아타운을 돌아다니며 현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기존 한식당들의 메뉴와 가격대, 인테리어까지 세세하게 관찰했어요.
그러면서 저만의 차별화된 컨셉을 생각해냈습니다. 고급스럽지만 부담스럽지 않고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한식당 말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통성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고 해도 실제로 요리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국 셰프와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 사람이 저 같은 외국인을 믿고 함께 사업을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망했지만 그때의 열정과 도전 정신은 지금도 제 가슴속에 남아 있어요.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안정적인 컨설팅 업무보다는 제 꿈을 조차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음식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싱가포르에 제대로 소개하고 싶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 셰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요리학교, 심지어 싱가포르 거주 한국인 모임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그러던 중 김소연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29살의 한식 셰프로 서울에서 유명 레스토랑에서 일하다가 최근 싱가포르로 온 사람이었어요. 김소연과의 첫 만남은 오차드 로드의 작은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긴장했어요. 과연 한국의 전문 셰프가 저 같은 외국인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확히 약속 시간에 김소연이 나타났습니다.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작은 체구지만 눈빛이 매우 예리했고 말투도 정확하고 간결했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면서 저는 한식당 사업에 대한 열정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김소연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외국인이 한식을 한다고요? 정말 진심이세요? 그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물론 진심이라고 대답했지만 김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히 레시피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수천 년의 문화와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외국인이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와 자본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문제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김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만약 정말 진심이라면 먼저 한국 음식에 대해 공부해 보세요. 그냥 맛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와 의미를 이해해야 해요. 한 달 후에 다시 만나서 얘기해 봅시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깊은 회의에 빠졌어요. 과연 제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제가 20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운영했던 이탈리아 레스토랑 이야기였어요. 아버지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작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열었는데 처음에는 나름 성공적이었어요. 정통 이탈리아 요리를 고집했고 현지 이탈리아계 주민들에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저도 방학 때마다 홀 서빙을 도우면서 아버지의 꿈을 함께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경쟁 업체들이 늘어났고 임대료는 계속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는 사업 감각이 부족했어요. 좋은 재료만 고집하다 보니 원가가 너무 높아졌고 마케팅도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은 제가 21세가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대형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밀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매출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해 가을 결국 파산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15년간 모은 전 재산을 잃었고 집까지 압류당했어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고 아버지는 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절대 아버지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대학 졸업 후 안전한 금융업계로 들어간 거였어요. 월스트리트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었고 위험한 투자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답답한 말이죠. 싱가포르로 이주한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도 똑같이 안전한 길만 걸었어요. 컨설팅 업무는 안정적이었지만 도전이나 성취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식당 사업을 생각하니 아버지의 실패가 자꾸 떠올랐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레스토랑이 텅 빈 채로 문을 닫는 꿈,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꿈, 가족이 헤어지는 꿈까지 말이죠. 잠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역사부터 조리법, 식재료의 특성까지 모든 걸 파헤쳤어요. 김치의 발효 과정, 된장과 간장의 차이, 각 지역별 음식 문화까지 세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주말에는 한국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습도 받았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빅터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싱가포르에서 중식당 체인을 운영하는 사업가였는데 최근에 한식당 사업에도 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업계 모임에서 빅터장을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그는 차갑고 계산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다면서 조롱하듯 말했어요. 외국인이 한식을 한다고요? 참 재미있는 도전이네요. 하지만 이 바닥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해요. 그는 계속해서 위협적인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 지역 최고의 한국 셰프들과 계약을 마쳤어요. 또한 주요 식재료 공급업체들과도 독점 계약을 체결했고요. 외국인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빅터장의 말이 허풍이 아닐 수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는 싱가포르 외식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본력도 저보다 훨씬 풍부했습니다. 그때 박철수라는 한국인 식재료 공급업체 사장을 만나게 됐어요. 60대의 그는 20년째 싱가포르에서 한국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사장은 온화하면서도 경험이 풍부한 분이었어요. 젊은이 한식당을 하겠다고요? 박철수 사장이 관심 있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제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러자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열정은 좋은데 이 일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아시나요? 박철수 사장의 설명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식재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데 신선도 유지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였어요. 또한 정부 규제도 까다롭고 유통업체들과의 관계도 복잡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빅터장의 영향력이었어요. 그가 실제로 주요 공급업체들과 배타적 계약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 같은 신참이 끼어들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박철수 사장은 희망적인 말도 해줬어요. 진심으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이라면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쉽지 않을 거예요. 각오는 단단히 하셔야 해요. 김소연과의 두 번째 만남은 한 달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가져갔어요. 한국 음식의 오행 원리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별 특색 있는 요리, 심지어 젓갈의 종류까지 세세하게 조사했었거든요. 김소연은 제 노트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네요. 김소연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른 거잖아요. 실제로 한국 손님들이 만족할 만한 음식을 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제안했어요. 그럼 작은 규모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사업 계획과 자금을 담당하고 김소연이 요리와 메뉴 개발을 맡는 거죠. 파트너십을 제안한 거였습니다.
김소연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건부로 동의했어요. 일단 작은 매장부터 시작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성공하면 확장하고 실패하면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했어요.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리틀 인디아 근처에 작은 매장을 임대했어요. 평수는 40평 정도로 테이블 12개가 전부였습니다. 임대료도 월 $8,000로 부담스러웠지만 시작 단계로는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매장 이름은 서울스토리로 정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부터 난관이었어요. 김소연은 완벽주의자였거든요. 테이블 하나하나의 높이부터 조명의 색온도까지 모든 걸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저는 비용을 절약하려고 했지만 김소연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정서를 제대로 표현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해요. 김소연의 고집 때문에 예산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50,000가 $100,000가 되었거든요.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직원 구하기였습니다. 김소연 혼자서는 주방 일을 다 할 수 없었고 홀서빙도 필요했어요. 하지만 한국 음식에 대해 제대로 아는 직원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지인 직원 3명을 고용했는데 교육에만 한 달이 걸렸어요. 드디어 3월 중순에 서울스토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첫날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호기심 있는 현지인들과 싱가포르 거주 한국인들이 찾아와 줬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첫 주 매출은 목표의 절반도 안 됐어요. 하루 평균 30명 정도가 찾아왔는데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최소 60명은 와야 했거든요. 더 큰 문제는 재방문 고객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소연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주방에 있으면서도 완벽한 맛을 내기 위해 계속 메뉴를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추려다 보니 정체성이 애매해졌어요. 두 번째 달에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 블록에 빅터장의 한식당 체인점이 오픈한 거예요. 코리안 킹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보다 3배는 큰 규모였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빅터장이 우리 메뉴를 그대로 베껴서 더 저렴하게 팔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김소연이 정성스럽게 개발한 김치찌개와 불고기 레시피가 거의 똑같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량 조리 시스템으로 원가를 낮춰서 우리보다 30% 싸게 팔았어요. 손님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22에 파는 불고기 정식을 코리안 킹덤에서는 $15에 팔았거든요. 맛의 차이를 모르는 일반 고객들은 당연히 더 싼 곳으로 갔어요. 김소연은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더 심해져서 조금이라도 맛이 틀리면 다시 만들곤 했어요. 음식 쓰레기가 늘어났고 원가는 더욱 올라갔습니다. 직원들도 김소연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소연이 주방에서 쓰러졌어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는데 의사는 완전한 휴식을 권했어요. 최소 일주일은 일을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김소연 없이는 주방을 운영할 수 없었거든요. 현지인 직원들도 기본적인 한국 요리밖에 못했어요. 결국 일주일 동안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기에 엘리자베스가 갑자기 싱가포르를 방문했어요. 뉴욕에서 법무 업무 차온 김에 저를 만나러 온 거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엘리자베스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현실적이고 냉철했습니다. 마이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엘리자베스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내 한식당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어. 이미 $150,000를 날렸잖아. 더 손해보기 전에 정리하고 뉴욕으로 돌아와. 저는 아직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아버지 이야기를 잊었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잖아. 레스토랑 사업은 내게 맞지 않아. 그날 밤 엘리자베스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녀는 제게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뉴욕의 대형 로펌에서 금융자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연봉도 지금보다 2배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엘리자베스는 실망한 표정으로 다음날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소연이 회복해서 다시 주방에 들어왔을 때 상황은 더욱 나빠져 있었어요. 일주일 휴업하는 동안 단골 손님들마저 코리안 킹덤으로 옮겨갔거든요. 재오픈해도 하루 손님이 10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달 말, 저는 심각한 결정을 해야 했어요. 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했거든요. 매달 고정비만 2만 달러가 나가는데 매출은 5천 달러밖에 안 됐어요. 이대로 가면 2달 안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소연도 지쳐 보였어요. 자신의 완벽주의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마이클, 제가 파트너로서 부족했나 봐요. 혹시 그만두는 게 나을까요? 저는 김소연을 붙잡았어요.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엘리자베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들었어요. 그러던 중 의외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리웨이라는 현지 투자자였어요. 45세의 그는 차갑고 예리한 인상이었는데 서울스토리에 관심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리웨이와의 만남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45세의 그는 싱가포르에서 여러 레스토랑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었어요. 차갑고 예리한 눈빛으로 저를 관찰하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한식당에 투자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서울스토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누가 투자하겠다고 나서겠어요. 하지만 리웨이는 진지했습니다. 저는 이 지역 외식업계를 20년째 지켜봤어요. 당신의 레스토랑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리웨이의 분석은 날카로웠어요. 첫째,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였습니다. 리틀 인디아는 한국 음식을 찾는 고객층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둘째, 마케팅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했어요. 좋은 음식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모르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차별화 전략이라고 했어요. 빅터장의 코리안 킹덤은 대중적이고 저렴한 한식을 파는 곳이에요. 하지만 당신들은 정통성과 품질로 승부해야 해요. 완전히 다른 시장을 공략하는 거죠. 리웨이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지만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15만 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매장의 51% 지분을 요구했거든요. 사실상 경영권을 넘기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고민이 됐어요. 지분을 넘기면 제가 꿈꿔왔던 한식당이 아니라 리웨이의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대로 가면 2달 안에 문을 닫을 상황이었거든요. 김소연과도 상의해봤어요. 그녀는 의외로 냉정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다만 리웨이가 한국 음식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고려해볼 만해요. 리웨이와 두 번째 미팅에서 더 구체적인 계획을 들었어요. 그는 이미 마린 베이 근처에 더 좋은 위치를 물색해뒀다고 했습니다. 임대료는 지금보다 2배 비싸지만 유동인구가 훨씬 많은 곳이었어요. 또한 마케팅 전략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했어요. 단순히 한국 음식이 아니라 프리미엄 아시안 다이닝으로 포지셔닝 하자는 거였습니다. 가격대도 지금보다 높여서 고급 레스토랑으로 만들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꿈꿨던 따뜻하고 친근한 한식당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리웨이는 제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마이클, 감정과 사업은 별개예요. 당신이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어요. 시장의 논리를 받아들여야 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라리라는 마케팅 전문가였어요.
26살의 그녀는 열정적이고 직설적인 성격이었는데 우연히 서울스토리에서 식사하다가 저희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당신들 정말 답답해요. 사라리가 첫 만남에서부터 강렬했어요.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 놓고 마케팅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 소셜미디어 하나 제대로 안 하고 어떻게 장사를 해요? 사라리의 지적은 전국을 찔렀어요. 저희는 정말 마케팅에 무관심했거든요. 좋은 음식만 만들면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올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어요. 사라리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한국 드라마 촬영 장소 컨셉으로 인테리어를 바꾸자는 거였습니다. 요즘 싱가포르에서도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가 인기인데 그걸 활용하지 않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고 했어요. 더 나아가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적극 활용해서 젊은 층을 공략하자고 했습니다. 음식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올리고 한국어 자막도 넣어서 현지 한국인들에게도 어필하자는 거였어요. 사라리의 아이디어는 신선했지만 비용 문제가 있었어요. 인테리어 교체에만 5만 달러는 들 것 같았거든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김소연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연일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에 몸이 한계에 다다른 거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의사는 최소 한 달은 완전히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김소연 없이는 주방 운영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때가 오히려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주방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김치찌개 하나 제대로 끓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현지인 직원들과 함께 김소연이 남긴 레시피를 보며 하나하나 배워나갔어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 점점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손님들의 반응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이 담긴 음식이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어떤 손님은 저에게 직접 와서 응원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철수 사장이 찾아왔어요. 김소연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되어 온 거였습니다. 제가 직접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젊은이 정말 대단하네요. 박철수 사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외국인이 이 정도로 한국 음식에 진심일 줄은 몰랐어요.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박철수 사장은 그날부터 매일 저녁 서울스토리에 와서 요리를 가르쳐 줬어요. 그의 40년 경험이 담긴 노하우는 정말 값진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조미료 사용법과 불 조절 요령을 배우면서 음식 맛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더욱 놀라운 건 사라리가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거예요. 외국인 사장이 직접 한국 요리를 배우는 모습이 화제가 된 거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젊은 층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상 하나가 틱톡에서 1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진짜 한국 음식을 배우려는 열정이 보여서 좋아요.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반응들이었죠. 리웨이도 이 변화를 주목했어요. 그는 저에게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이 좀 달랐어요. 지분은 40%만 요구하고 대신 마케팅과 운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김소연이 돌아왔을 때였어요. 한 달 동안 제가 혼자 버틴 것을 보고 완전히 달라진 표정이었습니다. 마이켈 정말 대단해요. 이제야 당신이 진심이라는 걸 알겠어요. 김소연은 이제 완벽주의를 조금 내려놓았어요. 대신 저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전문성과 제 열정, 거기에 사라리의 마케팅 아이디어가 합쳐지면서 서울스토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빅터장은 이런 변화를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교활한 방법으로 저희를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빅터장의 방해 공작은 예상보다 훨씬 치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쟁사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아침 박철수 사장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이클, 큰일 났어요. 빅터장이 우리 레시피를 훔쳐갔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코리안 킹덤의 새 메뉴가 김소연이 개발한 저희만의 특제 소스와 거의 똑같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플레이팅 방식까지 그대로 따라한 상태였습니다. 김소연은 분노했어요. 제가 몇 달 동안 연구해서 만든 레시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빅터장에게 매수당했던 거였습니다. 그 직원은 주방 보조로 일하던 현지인이었어요. 빅터장이 월급의 3배를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레시피를 빼돌리도록 했다는 거였죠. 저는 배신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직원을 믿고 있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빅터장은 단순히 레시피만 훔친 게 아니었어요. 보건당국에 저희 매장을 신고한 거였습니다. 식품위생검사관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검사는 매우 까다롭게 진행됐습니다. 냉장고 온도부터 조리도구 청결 상태, 심지어 직원들의 건강검진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결국 몇 가지 경미한 위반 사항이 발견됐는데 평소라면 주의 정도로 끝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관은 매우 엄격했어요. 이 정도 위반 사항이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분명히 빅터장이 뒤에서 손을 쓴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정말로 영업정지 처분 통보를 받았습니다. 21일간 영업을 중단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21일이면 다시 자금 문제가 심각해질 상황이었거든요. 김소연은 좌절했어요.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다른 사람이 돈을 벌고 있는데 정작 저희는 문을 닫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때 리웨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빅터장이 어떤 수를 쓰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어요. 빅터장은 원래 이런 식으로 경쟁사를 제거하는 사람이거든요. 리웨이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먼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부당한 처분이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했어요. 또한 빅터장의 레시피 도용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리웨이가 조건을 제시했어요. 제가 15만 달러를 투자하고 51% 지분을 가져가는 대신 모든 법적 비용을 제가 부담하겠어요. 그리고 빅터장과 정면 승부할 수 있는 프리미엄 매장을 만들어보죠.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지분 과반수를 넘기면 사실상 제 사업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이대로 가면 빅터장에게 완전히 밀려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김소연과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그녀도 고민이 많았어요. 리웨이를 믿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도 인정했어요. 사라리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지금 포기하면 빅터장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리웨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승부를 해봐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헨리탄이라는 부동산 브로커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52세의 그는 온화하지만 속내를 알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리웨이의 소개로 왔다고 했습니다. 헨리탄은 마린 베이 지역의 프리미엄 위치를 소개해줬어요. 오차드 로드 메인 스트리트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이었는데 유동인구가 하루 10,000명이 넘는 최고의 입지였습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만만치 않았어요. 월 3만 달러였거든요. 지금보다 4배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헨리탄은 설명했어요.
이 위치에서 성공하면 한 달에 30만 달러 매출도 가능해요. 물론 실패하면 빠르게 망하겠지만요. 저는 정말 어려운 선택 앞에 섰어요. 안전하게 지금 매장에서 버티면서 조금씩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걸고 한 번에 승부를 볼 것인가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실패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모든 걸 잃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어요. 김소연이라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고 사라리의 마케팅 노하우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빅터장에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어요.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저희를 괴롭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리웨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웨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리웨이는 만족해했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빅터장이 어떤 놈인지 제대로 보여줍시다. 김소연도 동의했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메뉴 개발과 주방 운영에 대해서는 절대 간섭하지 말아달라는 거였어요. 한국 음식의 정체성만큼은 지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라리는 벌써부터 새로운 마케팅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프리미엄 한식당으로 완전히 포지셔닝을 바꿔서 고급 고객층을 공략하자는 거였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빅터장의 부정행위도 폭로하자고 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떨렸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걸 걸고 승부하는 거였거든요. 성공하면 꿈을 이룰 수 있지만 실패하면 완전히 망하는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달리 저에게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들이 있었거든요. 김소연의 요리 실력과 사라리의 마케팅 감각, 그리고 리웨이의 사업 경험이 합쳐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빅터장과의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리웨이의 투자가 결정된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헨리탄의 도움으로 오차드 로드 프리미엄 위치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보증금만 10만 달러였지만 리웨이가 모든 비용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후퇴할 곳이 없어진 거죠. 새 매장의 인테리어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라리가 제안한 한국 드라마 촬영장 컨셉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전통 한옥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이었거든요. 한지로 만든 조명과 자개장으로 포인트를 준 벽면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김소연은 새로운 메뉴 개발에 전념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한국 음식이 아니라 싱가포르 현지 재료와 융합한 퓨전 메뉴를 만들기로 했어요. 락사 맛 떡볶이, 하이난 치킨 스타일 삼계탕 같은 창의적인 요리들을 개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품질이었어요. 리웨이는 원가에 상관없이 최고 재료만 쓰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수입한 프리미엄 한우, 제주도산 전복, 완도산 미역까지 정말 좋은 식재료들을 확보했어요. 박철수 사장도 적극 도와줬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구축한 공급망을 활용해서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특별한 식재료들을 공급해줬어요. 특히 전통 장류와 젓갈류는 정말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오픈을 한 달 앞두고 빅터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같은 시기에 오차드 로드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코리안 킹덤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명백히 저희를 견제하려는 의도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빅터장이 저희 직원들을 빼가려고 시도한 거였어요. 2배 연봉을 제시하면서 주방 스태프들을 스카우트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김소연과 함께 일하는 걸 좋아했던 직원들은 남아줬지만 몇 명은 빠져나갔어요. 사라리는 이런 상황을 역이용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빅터장의 부정행위를 폭로하는 영상을 올린 거예요. 직원 매수 레시피 도용, 부당한 신고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화제가 됐어요. 한국계 싱가포르인들이 분노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빅터장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심지어 코리안 킹덤 불매운동까지 시작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빅터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는 더 교활한 수를 썼습니다. 저희 매장 오픈 일주일 전에 대대적인 할인 이벤트를 시작한 거예요. 모든 메뉴를 50% 할인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코리안 킹덤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품질이 좋다고 해도 가격 차이가 너무 크면 일반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거든요.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리웨이는 냉정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빅터장은 단기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를 막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의 준비란 바로 싱가포르 최대 음식 축제 참가였어요. 매년 마린 베이에서 열리는 아시아 푸드 페스티벌에서 각 레스토랑들이 경연을 벌이는 거였습니다. 우승하면 엄청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김소연은 처음에 망설였어요. 아직 새 매장도 제대로 오픈하기 전인데 축제 참가는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빅터장과 정면 승부할 수 있는 무대였거든요. 축제 참가 신청을 했는데 놀랍게도 빅터장의 코리안 킹덤도 참가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운명적인 대결이 성사된 거였습니다. 준비 기간은 고작 2주였어요. 김소연은 밤낮 없이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축제용 특별 메뉴로 한국 전통 궁중 요리와 현지 재료를 결합한 창작 요리를 준비했어요. 가장 자신 있는 메뉴는 싱가포르식 한국 바비큐였습니다. 한국 전통 양념에 현지 향신료를 더해서 만든 독창적인 소스로 마리네이드한 고기를 구워서 내는 거였어요. 김소연이 한 달 동안 수십 번의 실험을 거쳐서 완성한 걸작이었습니다. 박철수 사장은 특별히 한국에서 명인이 만든 전통 고추장과 된장을 공수해줬어요. 이런 재료는 돈으로도 구하기 어려운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걸 걸고 준비하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축제 당일이 왔습니다. 마린 베이 일대에는 수십 개 레스토랑의 부스가 설치됐고 수만 명의 관람객들이 몰려들었어요. 저희 부스 바로 옆에 코리안 킹덤 부스가 설치된 건 우연이 아닐 거였습니다. 빅터장은 대규모 팀을 이끌고 왔어요. 전문 요리사 10명과 서빙 스태프 20명까지 총 30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반면 저희는 김소연과 저, 그리고 주방 스태프 4명이 전부였어요. 경연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각 부스마다 3시간 동안 요리를 만들어서 심사위원들과 일반 관람객들에게 평가받는 방식이었어요. 심사위원회는 미슐랭 가이드 셰프들과 현지 유명 요리 평론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연이 시작되자마자 코리안 킹덤에서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쳤어요. 대형 화면으로 요리 과정을 생중계하고 K-팝 음악을 틀면서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정말 볼거리가 많았어요. 반면 저희 부스는 조용했어요. 김소연은 묵묵히 자신의 요리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재료를 손질하고 불 조절에 신경 썼어요. 화려함은 없었지만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심사가 끝났을 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코리안 킹덤이 1위였고 저희는 3위에 그쳤습니다. 빅터장은 득이양양한 표정이었어요. 관람객들도 대부분 화려한 쪽에 더 관심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김소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직접 관람객들에게 다가가서 음식의 스토리를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바비큐는 한국 전통 궁중 요리법을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김소연이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싱가포르 현지 향신료를 더해서 두 문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음식의 깊은 맛을 느낀 관람객들은 감탄했습니다. 어떤 서양인은 이런 복합적인 맛은 처음 경험한다며 놀라워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마지막 심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슐랭 스타 셰프인 장 피에르가 저희 음식을 맛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음식이네요. 전통과 혁신이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어요.
다른 심사위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 음식 전문가는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지화에 성공한 훌륭한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종 결과가 발표됐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서울스토리가 1위를 차지한 거였습니다. 관람객 투표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빅터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이미 승부는 끝난 상태였습니다. 김소연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박철수 사장도 감격해했어요. 그날 밤 축제 우승 소식이 전 싱가포르에 퍼졌습니다. 한국 문화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만든 성공 스토리로 화제가 됐어요. 아시아 푸드 페스티벌 우승 후 서울스토리는 하루아침에 유명해졌습니다. 싱가포르의 모든 주요 언론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뤘어요.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일면 기사로 한국 문화와 싱가포르가 만나 탄생한 기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성공에 저희는 모두 흥분했어요. 새 매장 오픈 첫날부터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예약이 한 달 먼저까지 꽉 찼고 전화도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김소연은 행복해했지만 동시에 부담도 느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손님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거든요. 첫 주 매출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하루 평균 2만 달러씩 팔렸는데 이전 매장에서 한 달 매출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리웨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 정도면 투자금 회수는 걱정 없겠네요. 하지만 성공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업무량 때문에 김소연의 완벽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음식을 다시 만들라고 했고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소연과 제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리웨이가 경영에 더 깊이 개입하려고 하면서 김소연은 자신의 요리 철학이 무시당한다고 느꼈거든요. 어느 날 저녁 김소연이 저에게 따졌어요. 마이클, 우리가 처음에 합의한 게 뭐였어요? 메뉴와 주방 운영에는 간섭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리웨이는 자꾸 원가를 줄이라고 하고 메뉴도 바꾸자고 해요. 저도 곤란했어요. 리웨이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너무 비싼 재료만 고집하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김소연에게는 그게 한국 음식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갈등이 심화되던 중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빅터장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한 거예요. 축제에서 진 것에 앙심을 품고 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싱가포르 비즈니스 타임스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어요. 서울스토리 사장 마이클 앤더슨, 월스트리트 시절 내부자 거래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고 저는 경악했어요. 제가 월스트리트에서 일할 때 있었던 일을 완전히 왜곡해서 보도한 거였습니다. 실제로는 단순한 정보 공유였는데 마치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를 한 것처럼 써놓았어요. 김소연은 당황했어요. 마이클, 이게 사실이에요? 저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해였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소문은 퍼져나간 상태였어요. 더 나쁜 건 이 소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거였어요. 빅터장이 조직적으로 루머를 퍼뜨린 것 같았습니다. 한국 음식으로 성공한 외국인이 실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졌어요. 예약 취소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업 고객들이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평판에 문제가 있는 레스토랑과 거래할 수 없다는 거였죠. 하루에 10여 건씩 취소 전화가 걸려왔어요. 리웨이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어요. 법적 대응을 해야겠어요. 명예훼손으로 빅터장을 고소하고 언론에도 정정 보도를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겨우 성공의 맛을 보기 시작했는데 또다시 위기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실패가 다시 떠올랐어요. 혹시 제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왔어요. 바로 엘리자베스였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싱가포르로 날아온 거예요. 마이클, 뉴스를 봤어. 엘리자베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번에는 도와주려고 왔어. 내가 변호사잖아. 저는 놀랐어요. 엘리자베스가 저를 도와주려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녀는 월스트리트 시절 제 동료였던 사람들과 연락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요. 그 결과 빅터장이 완전히 사실을 왜곡했다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조건을 걸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신 뉴욕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였습니다. 마이클, 이번 일로 깨달았을 거야. 레스토랑 사업은 너무 위험해.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게 어때?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엘리자베스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매력적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였어요. 김소연은 제 결정을 기다렸어요. 그녀도 스트레스 때문에 지쳐 보였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떠나고 싶다면 이해해요. 저도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그때 사라리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포기할 거예요? 빅터장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 말이에요. 사라리는 반격 계획을 세웠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실을 알리고 빅터장의 거짓말을 폭로하자는 거였습니다. 또한 저희를 지지하는 고객들의 증언도 모아서 공개하자고 했어요. 박철수 사장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는 한국계 싱가포르인 커뮤니티를 통해 저희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진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죠. 점차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저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빅터장의 거짓말이 하나씩 폭로됐습니다. 특히 축제에서 심사를 담당했던 셰프들이 저희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이 큰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제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고맙지만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 이제야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해. 엘리자베스는 실망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도 좋은 것 같아. 다만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지는 마. 그녀는 떠나면서도 법적 문제는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달 후 모든 혐의가 무혹로 판명됐어요. 빅터장이 유포한 루머는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였습니다. 언론도 정정 보도를 했고 빅터장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처지가 됐어요. 김소연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됐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진정한 파트너십을 이룬 것 같았어요. 리웨이도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저희의 철학을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스토리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시련을 겪으며 오히려 브랜드의 진정성이 더욱 부각된 거였습니다. 모든 루머가 해명된 후 서울스토리는 이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고객들에게 더 큰 신뢰를 주었어요. 빅터장의 코리안 킹덤은 부정행위가 폭로되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결국 주요 매장들이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사장이 새로운 제안을 가져왔어요. 한국 본토의 전통 식재료 공급업체들과 직접 파트너십을 맺자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간 유통업체를 거쳐서 식재료를 들여왔는데 직접 계약을 맺으면 품질도 더 좋아지고 가격도 낮출 수 있다는 거였죠. 더 놀라운 제안도 있었어요. 전라남도 순천의 전통 장류명인 박정숙 할머니가 직접 서울스토리를 위한 특제 된장과 고추장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런 기회는 정말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김소연은 감격했어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그 할머니의 장류는 한국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귀한 것들이거든요. 이제 정말 최고의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겠어요. 리웨이도 확장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성공이 확실해진 만큼 싱가포르 전역에 매장을 늘려나가자는 거였어요.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센토사 아일랜드와 창이 공항에도 매장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었어요. 무리한 확장보다는 브랜드의 가치를 더 단단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우선 직영점 2개만 더 열고 천천히 성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사라리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서울 스토리를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하자는 비전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까지 진출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한류붐을 타고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 절호의 기회라는 거였죠. 그러던 중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의 대형 외식 기업에서 서울 스토리를 인수하고 싶다는 제안이 온 거였습니다. 제시한 금액은 500만 달러였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큰돈이었습니다. 김소연은 고민이 많았어요. 한국 기업과 함께하면 더 큰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의 가족 같은 분위기는 사라질 수도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돈보다는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가 중요했거든요. 결국 인수 제안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기술 제휴나 식재료 공급 면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어요. 독립성은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도움은 받을 수 있는 윈윈 전략이었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더 의미 있는 일을 시작했어요. 싱가포르 현지 청년들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치는 요리 교실을 열기로 한 거였습니다. 김소연이 강사를 맡아서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을 진행했어요. 첫 수업에는 2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대부분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었는데 직접 한국 음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열광했습니다. 김소연은 단순히 요리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 음식의 철학과 문화까지 설명해줬어요. 이런 활동이 알려지면서 한국문화원에서도 협력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 문화 홍보대사 역할을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을이 되면서 서울 스토리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매일 만석을 이루었고 예약도 한 달 먼저까지 꽉 찼습니다. 직영점 2곳도 성공적으로 오픈했고 매출은 월 100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직원들이 모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김소연의 완벽주의도 많이 누그러져서 직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2년 말이 되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슐랭 가이드에서 서울 스토리를 조사하러 온다는 거였습니다. 비공식적인 정보였지만 믿을 만한 소식통에서 나온 이야기였어요. 김소연은 긴장했어요. 미슐랭 스타를 받는다는 건 모든 요리사의 꿈이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습니다. 혹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었어요. 저는 김소연을 안심시켰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만 하면 돼요. 우리의 진심이 통하지 않을 리 없어요. 미슐랭 스타는 보너스고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찾아주는 손님들이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해 크리스마스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서울 스토리를 사랑하는 단골 손님들이 모여서 감사 파티를 열어준 거였습니다.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와서 축하해주는 모습에 저희는 모두 감동했어요. 그 자리에서 한 손님이 말했어요. 서울 스토리는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한국 문화의 진짜 아름다움을 배웠어요. 마이클과 김소연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새해가 되면서 저는 잠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박정숙 할머니를 직접 만나 뵙고 전통장 만들기 체험도 하고 싶었거든요. 순천의 작은 마을에서 만난 할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었어요. 젊은이가 이렇게 멀리서 한국 음식을 알리려고 노력한다니 기특하네요. 할머니가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을 외국 사람들이 좋아해준다니 참 고마워요. 할머니의 장 담그는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단순히 콩을 발효시키는 게 아니라 시간과 정성,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가 만들어내는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간단한 회화 정도만 할 수 있었는데 더 깊이 있는 소통을 하고 싶었거든요. 김소연이 개인 교습을 해줬어요. 매일 아침 1시간씩 한국어 수업을 받으며 점점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반년 후에는 한국 손님들과도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그해 여름에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서울스토리가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 하나를 받은 거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한식당으로는 최초였어요. 발표 순간 김소연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모든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미슐랭 스타 획득 소식은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어요. 한국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고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즈음 저에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어요. 김소연과의 관계가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서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깊어졌고 자연스럽게 감정도 발전했어요. 어느 날 저녁 매장 문을 닫고 둘이서 조용히 이야기하던 중 김소연이 말했어요. 마이클, 당신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단순히 요리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소연 덕분에 한국 문화의 깊이를 알게 됐고 진정한 열정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1년 후 서울스토리는 싱가포르 전역에 5개 매장을 운영하는 성공한 브랜드가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여전히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한국 문화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에 저는 특별한 일을 했어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간 거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무덤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이번엔 성공했어요.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제가 이뤘어요. 그 순간 오랫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트라우마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대신 도전에 대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금 서울스토리는 한국 본토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요. 역수출이라는 의미에서 정말 의미 있는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소연과 함께 서울에 매장을 열어서 한국 분들께도 저희의 정성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심과 열정이 있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아름다운 문화와 만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전파하는 문화 전도사가 된 기분이에요. 서울스토리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처음의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맛과 정을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싱가포르 한식당 성공기입니다. 오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